Are you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me?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us.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EBS, yo.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하루 동안 고생 많았죠. 제가 감독을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교실에 있는 빽빽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힘들었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나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또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펭귄을 데리고 왔어요. 보기만 해도 막 너무 힐링이 되죠. 근데 조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해요. 날개짓을 하고 있지만 날지는 못하고요. 막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펭귄의 신체 구조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면 보통은 넘어지지 않는 쪽으로 진화를 할 텐데 펭귄은요 잘 넘어지니까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쪽으로,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험 생활이 이 펭귄을 통해서 참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이 펭귄에게 날 수 없다고, 날 수 없는 날개를 가졌다고 놀리지만 펭귄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걸 보고서 너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펭귄처럼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험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오늘 넘어졌잖아요. 그쵸? 오늘 마음이 많이 아팠죠. 시험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한 대로 잘 됐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수험 생활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나 꼭 한 번씩은 옵니다. 여러 번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일어나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알겠죠? 이번 시험으로 어차피 우리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이번 시험은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앞으로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경험을 그런 성장의 도구로서 삼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설 강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우리 귀여운 펭귄 인사하고요. 이제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행평가 정답지 일부이다. 가나다 지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일단 기억의 지도는요, 이슬람교 세계관이 담긴 지도입니다.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는 특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지인 메카를 가운데에 그렸고요.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는 점이죠. 아리 이드리시 세계지도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도는요, T자 모양의 바다 그리고 O자 모양의 대양이 대륙을 가르고 있다라고 하는 역시 종교적인 세계관이 담긴 TO 지도였는데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간다면 이쪽이 동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쪽 끝에는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야, 이런 관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지도는요, 지구 전후도에서 지구 후도만 나와 있고요. 자, 여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 지구 전후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지도의 위쪽이 남쪽임이라고 했어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지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지도들 중에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지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을 위해서 지도를 뒤집어서 그렸다고요. 이 메카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은 불경하다라고 해서 신을 위해서 지도를 뒤집어 그렸습니다.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가 바로 다에 해당하는 지도였고요. 그 다음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가 두 개인데, 다는 이미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TO 지도. 그래서 니은,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된 지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귿이 바로 가였습니다. 이렇게 디귿, 니은 기억 연결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를 지도의 ABCD에서 고른 것은, 자, 제가 올해 메콩강 정말 잘 봐달라고 강조했어요. 수능 특강 강의에서. 작년에도 제가 수능 개념 때부터 메콩강을 진짜 강조했는데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능 특강, 아예 올해 수능 특강에 메콩강 유역이 짠 하고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새로운 출제 소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메콩강 중요하다,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3월 달에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지폐에는 직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발달한 농업국가였지만 최근 급속한 공업의 발달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일단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대륙에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흐르고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삼각주를 만들고 바다에 유입되는 강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으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에서 메콩강 유역 중에 표현되어 있는 곳이 B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은 B, 베트남. 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나의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폐에는 원주민이 마오리족 출신 정치가, 자, 마오리라는 말이 딱 나왔잖아요. 제가 요거 강조했었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뉴질랜드 원주민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이 역사적인 맥락이 비슷하다 보니까 늘 자주 나오는데 구분이 되는 포인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이 될 수 있는 포인트로 꼭 출제되는 게 바로 원주민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주민 이름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스트레일리아 이름이 길죠? 원주민 이름도 깁니다. 에버리지니. 뉴질랜드 상대적으로 나라 이름이 짧죠? 원주민 이름도 짧아요. 마오리.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오리족 나왔으니까 정답은 D, 뉴질랜드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험지는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꼭 학습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 앞으로 또 응용돼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짚어드리자면 최근에 베트남 급속하게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저도요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이었는데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이런 경우가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 뉴질랜드에서는 이 마오리족을 차별하였으나 최근에는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가나는 각각 영화 장면 속에 나타난 빙하지형 경관과 건조지형 경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는요 굉장히 뾰족한 산봉우리입니다. 여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제 사방에 다 빙하로 둘려져 있었을 텐데 이 빙하가 엄청난 무게와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침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빙하의 침식력은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하천에 비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깎여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가 드러난 지형, 바로 호른이라고 하죠. 가가 바로 빙하 지형이었고요. 자, 항상 지형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게 중요한 건데요. 호르는 침식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빙하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게요. 나는 건조기후 지역에 잘 나타나는 메사와 뷰트라는 지형인데요. 자, 요 지형은 뷰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말 지구의 역사가 담겨 있는 아주 수많은 지층들이 겹겹이 쌓였던 겁니다. 그 중에는 풍화 침식에 약한 암석층도 있고요. 풍화 침식에 강한 암석층도 있는데 이 풍화 침식에 강한 경암층이 지층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 보고 이제 세계지리 그만할까?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막 안 돼! 세계지리 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경암이 밑에 있는 연암이 깎여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암이 깎여나가게 되면 연암은 더 빠르게 제거되겠죠. 그래서 이 메사와 뷰트라고 하는 지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깎여서 그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뷰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첫 번째, 건조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도요, 예전에 아주 큰 강이 흘렀거나 혹은 지금도 강이 흐르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 혹은 바람에 의해서도 풍화 침식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차별이 포인트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바람의 퇴적으로 형성된 바르안을 볼 수 있어요. 바르안은
제가 또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밈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바하다, 바르한 맨날 헷갈리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바르한은요. 초승달 모양의 사구 한 개만 있어도 바르한. 그래서 이거 건조기후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형이었죠.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바하다도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바하다는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바하다라는 글자를 딱 쓰고 보면 이미 여기에 선상지가 3개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합 선상지,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하다입니다. 그 다음 가가 발달하는 지역은 대체로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 작용이 우세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빙하 지형이 나타나는 곳은요. 상대적으로 춥고 일교차도 큰 환경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암석 속에 있는 수분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암석에 큰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물리적 풍화죠.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할 거예요. 그 다음 3번 나에서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호른을 볼 수 있어요. 자,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호른이 이거라고 우리가 방금 정리했잖아요. 병 맞다고 고르는 친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나에서는 암석의 차별적 풍화와 침식으로 형성된 메사와 뷰트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었죠. 네, 제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키워드 요거예요. 요거.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경함은 덜 깎이고 연함은 많이 깎이고. 그 다음 5번 볼게요. 가나는 모두 식생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빙하가 나타나는 곳, 빙하 지형이 나타나는 곳은요. 이렇게 봐봐요. 주변에 돌과 암석들밖에 없죠. 빙하 침식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여기는요. 자, 그 다음 건조기후 지역. 대부분 건조기후 지형이 나타나는 곳은요.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고 건조기후는 우리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무수목기후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5번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요 랜드마크와 도심부의 교통망.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가는 사실 위도 경도만 보고서도 우리가 어느 지역인지 찾아낼 수 있는데 서경 75도의 랜드마크로 우리가 이 도시를 항상 찾았었어요. 어디냐면 바로 미국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뉴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뉴욕 도로망의 특징입니다. 격자형의 교통망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계획도시의 특징이라고요. 처음부터 도시를 효율적으로 건물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자형으로 도로를 배치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 개선문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또 어느 도시인지 알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몰랐다면 위도 경도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어요. 북위 48도, 동경 2도니까 이곳은 유럽의 도시이겠다. 거기까지만 찾았어도 사실 정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의 도시야 라는 것만 찾았어도 알아낼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주자면 가는 뉴욕, 그리고 나는 파리였는데요. 자, 파리의 경우에도 뭔가 좀 특이하죠. 도로망이 이렇게 여기 중심에서부터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듯이 방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19세기에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리 개조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도심 지역의 환경이 낙후됐겠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19세기에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나에는 국제연합의 본부가 있다. 국제연합의 본부는 파리가 아니라 뉴욕에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 가는 나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크다. 자, 가는 처음에 도시가 개발될 때부터 계획적으로 건물들을 배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에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의 높이 차이가 크지만 자, 나의 경우에는요. 개선문 이런 오래된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높은 건축물들을 고층 빌딩들은요, 도시 외곽 지역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어요. 이 저평한 파리에서 저 멀리에 마치 이렇게 수호신처럼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파리의 수호자라는 이름의 라데팡스라는 신흥 업무지구가 있다는 걸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
가는 나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 높이 차이가 크다. 이것이 바로 옳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나는 가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는 증거가 바로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뭔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로가 보인다라는 거죠. 19세기에 이미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4번 가는 유럽 아니고요. 아메리카였죠. 나는 유럽의 도시였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자 5번을 보고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해요. 이제 내가 모든 국가의 수도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곳이 뉴욕이요.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증권거래소, 이곳의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뉴스에 아침마다 매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마치 한 국가 이상의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최상위 세계 도시. 그런 상징성 때문에 출제가 돼요. 뉴욕은 최상위 세계 도시이지만 미국의 수도는 아니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같이 볼게요. ABC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BC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 하나임. 자, 이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라별로 종교 가장 비율 높은 것뿐만 아니라 2위, 3위까지 다 외워야 되나 보다. 이런 착각을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외우지 않아도 해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일단 가나다라 국가가 있는데 지도에서 우리 가나다라 국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 일단 파키스탄이 있었고요. 자, 파키스탄은 어떤 종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냐면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또 있었어요. 여기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에서는요. 힌두교도들과의 분쟁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팔인데 제가 좀 유치하지만 네팔을 쓸 때 요렇게 네팔 이렇게 쓰면 이 나라는 다신교인 다양한 신을 믿는 힌두교의 비율이 높은 곳이었지 이거 까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팔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제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네팔. 네, 그래서 네팔은 힌두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미얀마 옆에 타이였어요. 타이도 역시 한 종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바로 불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필리핀이었는데요. 필리핀은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또 여기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곳이 있었죠. 망고로 유명한 섬이에요. 민다나오 섬.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위인 종교가 크리스트교인 이 라 국가는 어디겠어요? 여기 우리가 주요 종교 딱딱딱딱 써놨는데 크리스트교 바로 필리핀이잖아요. 그래서 라는 필리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필리핀에서 2위인 종교는 무엇일까요? 2위 다음은 바로 토속 종교래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었다. 요거 우리 공부했던 것만 그대로 적용해보면 P는 이슬람교겠죠. 자, 그럼 이제 이슬람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를 찾을 수 있겠죠. 나는 바로 어디겠어요? 이슬람교 비율 높다고 쓴 거 파키스탄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파키스탄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2위인 A 종교는 어떤 종교겠어요? 여기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있다면서요. 그럼 파키스탄에서 2위인 종교는 힌두교겠죠. 자, 그럼 이제 힌두교가 1위인 나라 어디겠어요? 네팔. 다신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네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는 어디가 되겠어요? 타이가 되겠고요. 타이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C 종교는 불교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했던 키워드만으로 다 풀리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기 볼게요. A, 힌두교는 다신교이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니은, B의 기원지,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라, 필리핀에 있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슬람교의 기원지 어디예요?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 다음 디귿,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자, 종교의 발생 시기는요. 기원이 되는 종교가 크리스트교이고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가 불교죠. 인도에서 이 브라만교 이런 것들의
반대하면서 등장한 종교였고 기원 후 등장한 종교가 이슬람교였습니다. 그래서 B는 이슬람교는 C 불교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C는 불교는 A 힌두교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아니죠. 자, 세계 신자 수가 이렇게 정해진 데는 맥락이 있다는 걸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꿀팁만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보다가 세계 신자 수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의 기역 니은 지역의 기후 특색을 그래프 ABC에서 고른 것은 자, 가곡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음악적 특색을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 슉 내려가 봤더니요. 어떤 이는 각 지역의 음악풍을 기후 특색과 연관짓기도 한다. 이탈리아 나폴리 나왔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기후에서 나왔다 하면 뭐로만 나와요? 지중해성 기후로만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나폴리를 대표하는 가곡이 오 솔레 미오. 이 오 솔레 미오 자체가 이름이 태양 이런 의미인데 정열적이고 밝은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여름에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그 쨍쨍한 태양 그걸 아마 보고 창작의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한 슈베르트의 마왕은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풍긴대요. 그러면 오스트리아는요.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면 비가 자주 오는 곳이었나 보다. 우리가 공부했던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 비가 늘 자주 오는 곳, 게다가 유럽의 온대기후 중에서 비가 자주 오는 곳.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였죠. 근데 사실 오스트리아 빈이 기후에서 나오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당황했을 텐데 자, 이 문제는요. 딱 요렇게만 기억했으면 돼요. 이탈리아 나폴리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출제됐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찾았을 것 같아요. 이곳은 유럽의 온대기후 지역인데 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가 보다. 요 정도의 키워드만 찾았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후 지역인지 분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2개랑 3개랑 짝짓기 하는데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었어요. 지중해성 기후만 알았으면. 그래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늘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둘 다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이잖아요. 유럽이니까. 그런데 C를 한번 볼까요? 1월과 7월 중에 1월 기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얘는 남반구라는 의미죠. 그리고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30mm 안 돼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B는요. 1월 기온보다 7월 기온이 높아요. 여기는 북반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죠. 영하 3도에서 18도씨 이렇게 연결하면 알파벳 C자 모양 완성된다고요. 온대기후 지역인가 보다. 그런데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30mm가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북반구에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 B 지역이 바로 기역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A는요. 7월 기온이 더 높으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월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니까 온대기후 지역이죠. 그리고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스뷸한 기후 지역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최난월 평균 기온 22도씨보다 낮기 때문에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A였고요. B, A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도는 미국의 주요 철도망을 나타낸 것이다. A, E 각 구간을 여행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주요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이 그대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꼈다면 철도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주요 철도망을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공부했던 지역들만 그대로 적용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 A는 지금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면 시애틀이거든요. 시애틀 나올 때마다 제가 여기 그림 그려드렸죠. 골드러시로 인해서 여기 항공산업이 발달했던 곳. 하지만 이제 골드러시가 끝나고 항공산업도 쇠퇴하고 그랬던 곳을 먹여 살린 곳이 바로 다국적 기업 커피 전문점 본사 1호점. 그래서 커피랑 비행기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첨단 산업의
메카라고도 불리는 곳, 여기다 반도체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로스앤젤러스입니다. 로스앤젤러스는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서 영화 산업 이루어지는 곳이죠. 슬레이트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는 휴스턴인데요. 제가 가고 싶은 나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멕시코만 연안 지역이라서 석유 생산도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는 이거 석유 드럼통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오대호 연안 공업지역은 전통적인 공업지역이고, 지금은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중화공업이 많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죠. 시카고 제철, 디트로이트 자동차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다뤘었고요. 자, 그 다음 이 동부 지역에는요, 보스턴, 그리고 여기 큰 도시들이 쭉쭉쭉 연결되는 메갈로폴리스가 나타납니다. 수도인 워싱턴 DC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고기 숙곡산지 에팔레치아 산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면서 에팔레치아 산맥 볼 수 있어요? 에팔레치아 산맥은 어디 있어요? 동부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변화한 러스트벨트의 산업단지를 볼 수 있다. 그쵸? B 노선을 타고 가면서 여기 전통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지역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미 1번 정답은 나왔지만 3번도 보겠습니다. 자, 거대 도시가 연속된 메갈로폴리스 맞죠? 여기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도시 옆에 도시, 도시 옆에 도시, 도시 옆에 도시, 거대 도시가 연달아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는 설명이었고요. 4번, 건조 지역의 황량한 사막을 볼 수 있다. 자, 건조 지역의 황량한 사막은 이쪽에 안쪽에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사막 형성 원인을 물어보는 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을 해서 무엇 하나가 뚜렷하게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출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건조 기후 지역이 있고, 그리고 건조 지형을 볼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건조 지역의 황량한 사막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 5번,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 우리 여기 반도체 그렸잖아요. 네, 실리콘밸리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카르스트 나왔어요. 카르스트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암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석회암 떠올라야죠. 자, 여기 슬로베니아 크라스 지방에 황량한 돌투성이 땅이 있대요. 근데 이 황량한 돌투성이 땅은 지표수가 풍부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석회암 지역이라고요. 석회암이 용식이 잘 되고요. 그쵸? 석회암은 또 이 석회암 지역에는 싱크홀이라고 해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었고, 또 동굴이 많이 형성되고, 기억나죠? 그래서 지표수가 풍부하다라는 건 옳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3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니은. 움푹 파인 와지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여기 석회암 써놓고요. 석회암이, 기반암인 석회암이 용해받거나 침식받아서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이 움푹 파이는 와지는 아마도 돌린해겠죠.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이곳을 농경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기반은 석회암이다. 맞는 설명이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지하 동굴의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등이 잘 발달한다. 그렇죠. 지표면에 있던 석회암이 용식되어서 내려가다가 동굴에서 다시 침전이 되면서 종유석, 석순, 석주 만듭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 뾰족히 솟은 칼날 모양의 바위, 이것은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으로 기반함이 드러난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암석의 용식이 일어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암석에서 유난히 밀도가 높고 단단하게 침식과 풍화에 견딘 부분들은 살아남아서 칼날 모양의 바위를 형성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수험 생활의 롤모델입니다. 알겠죠?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지만 그 와중에 힘들어 안 해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단단하게 버티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번 1년을 그렇게 보내봅시다. 알겠죠? 석회암 지형처럼.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3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자,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보다 고갈 가능성이 낮아요. 고갈 가능성이 낮으면 계속 더 많이 쓰자고 장려를 해야죠. 화석연료는 우리가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재생이 불가능한 연료이고, 재생에너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재생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갈 가능성이 더 낮은 것은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살면 복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학교 어떤 친구가 맨날 공부할 때마다 이면지를 그렇게 받아가서 쓴 친구가 있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한 번 공부하고 버리는 건데 교무실에 이면지 없냐고 맨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왔어요. 대학 입시에 이제 성공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진짜 얼굴 낯빛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그 에너지가 밝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여러분들 잘 되려면 올해 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2번 볼게요.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이다. 맞는 설명이죠. 네. 제가 또 이 수능 특강 42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환경 문제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꿀팁을 다 알려드렸었는데요. 파리 협정은 어떤 키워드로 출제되냐면, 이 이전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였냐면 교토의정서, 선진국에게는 감축의 의무를 부과하고 개발도상국은 유예시켜줬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개발도상국으로서 감축 의무를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5년이 되면서 이 세계의 기후변화는 더욱더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별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 잘 정리해 주세요.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모두 다 포함시켰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원자력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 제약이 적은 편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들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했을 때 약간 걱정되죠. 네, 안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자력 발전소 정말 집안이 견고한 곳에 또 이 원자로를 잘 식혀줄 수 있는 냉각수를 구하기 쉬운 곳에 만들어야 되고요.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 제약이 큰 편이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재생에너지 중에 전 세계 발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지열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수능 특강에서 신재생에너지 그래프 쭉 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건 신재생에너지 같은데 왜 얘만 똑 떼서 그래프를 얘는 따로 그렸지? 얘는 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그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바로 수력이잖아요. 네, 수력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석탄 화력 발전은 석유 화력 발전보다 세계의 발전량이 적다? 이건 누구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돼요? 발전소 사장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석탄, 대기오염 물질 많이 배출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요. 석유는 효율이 좋고요. 석탄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발전소 사장님들은 석탄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계의 발전량은 석탄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다. 자,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은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한 나라 순서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알면 좋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키워드가 나와요. 아타카마 사막 있잖아요. 제가 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알려진 아타카마 사막에도 꽃이 핀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진짜 황량한 사막에 있는 것 같고 척박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품고 있는 꽃씨들,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 아타카마 사막에도 비가 올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 꽃이 피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잠재력,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꽃이 필 거예요. 그것이 꼭 올해 수능이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보자고요. 자, 봅시다. 여기 그래서 가는 어디예요? 아타카마 사막. 여기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되는 곳, 바로 가는 칠레였고요. 자, 제가 칠레라는 나라를 쓸 때 이렇게 칠레,
구리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칠레 구리 생산량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다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칠레 구리 생산량 많다는 거 좀 유치해도 조금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최근 많은 인구가 국외로 유출되었다. 어디로 갔냐면 가까이 있는 콜롬비아로 또 많이 갔습니다. 너무 아쉬운 건 이게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의를 찍으면서 여기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3월에 나왔다는 거죠. 수능에 나왔어야 되는데 수능에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나 국가는 바로 여기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데도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빨리 경제적인 안정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위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의 국민은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한다. 자, 여기 브라질은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중남부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그 역사적인 맥락은 이제 제가 식민 지배 과정에서 이렇게 둘이 갈등하게 되고 교황한테 가고 이런 부분들은 강의에서 얘기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꼭 까먹지 않을 꿀팁만 알려드릴게요. 항상 헷갈린단 말이에요. 포르투갈어 주로 사용하는 나라로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딱 한 나라만 출제되는데, 자, 브라질, 포르투갈어, 글자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브라질, 포르투갈어.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브라질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점이죠.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 이미 1960년대에 수도를 해안에서 내륙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브라질리아.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점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돼요. 브라질 종주 도시화 현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지역에 격차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해안 지역에 대도시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참 배울 만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늘 많이 나오니까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그리고 학문적 의미의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나는 태평양에 맞닿아 있다. 태평양은 여기고요. 이쪽은 대서양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럽 중심의 시각에 반영이 된 건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곳은 서쪽에 있는 큰 바다잖아요. 유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양 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유럽인들이 이 대서양을 넘어서 중남부 아메리카에 진출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곳은 바로 대서양이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니은, 다에는 파벨라라고 불리는 불량주택지구가 있다. 이것도 제가 어제 참 강조했던 건데 브라질에 있는 불량주택지구만 파벨라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답 보기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이렇게 찍어놓고 이 나라에는 파벨라라는 불량주택지구가 있다. 그럼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파벨라라는 단어는 브라질에서 쓰고 있는 단어라는 거. 그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구리 생산량이 많다. 자, 가는 여기 제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조금 유치하지만 써드렸잖아요. 네, 칠레 구리. 전 세계에서 구리 생산량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브라질은 우리가 여기 국토 모양을 따라서 아주 큰 소를 한 마리 그렸어요. 네, 소 사육두수가 많은 나라였고요. 소의 사료로도 많이 쓰이는 옥수수,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쓰이는 옥수수 생산량 매우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고요.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여행기의 일부이다. 가의 기후 특색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아직은 3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는요, 가 지역이 열대기후다. 이것만 찾아내면 풀어낼 수 있게 설계가 된 문제였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가 지역이 더울 줄은 예상했지만 상상 이상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라는 거 알았고 4월인데도 이미 덥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냐면 상록 화렵수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길이다. 그리고 트레킹 체험 중에 소나기가 20분, 30분쯤 세차게 내리더니 언제 내렸다는 듯이 다시 맑아졌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열대기후 지역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최한월 평균기온, 최난월 평균기온인데 뭐부터 먼저 봐야 될까요?
빨리 풀려면 최하늘 평균 기온 먼저 봐야죠. 자, 열대기후 지역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곳이잖아요. 자, 가장 추운 달에도 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래요. 덥겠다 생각 들죠? 네. 아, A기후.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인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A지역은 연 강수량이 500m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건조기후 지역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B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지역들도 한번 볼게요. C지역의 경우에는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약 0도 정도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해당하는 온대기후 지역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이 강수량만 보고서 이 지역의 기후가 무엇이다라고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은 최하늘 평균 기온 조건에서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지역은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쯤 돼요.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걸 보니까 아마도 냉대 기후 지역이지 않을까. 아니면 건조 기후 지역일 수도 있죠. 이 연 강수량 조건만 봤을 때. 그런데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가 주어져야 이곳이 어떤 기후 지역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요. 자, 이 지역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인 지역이니까 툰드라 기후 지역이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11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의 가나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중앙 해령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곳. 우리 해령을 딱 한 개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령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디냐면 바로 여기. 해양에서 지각과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령이 만들어지고요. 그 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죠. 실제로 화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도 화산 폭발이 크게 지각의 틈으로 붉은 용암이 분출하는 일이 작년 12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곳은 A 찾았고요. 자, 그 다음 나는 대륙 지각 내부의 틈이 계속 벌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대륙이 두동강 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대륙 내부에서 지각 내부에서 계속 틈이 벌어지면서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이 형성된 곳, 우리가 공부한 곳은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 한 곳이었어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여기 하나였고요. 그래서 곳곳에 기다란 호수 모양의 곳곳에 기다란 모양의 호수가 많다. 자,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것은 C였다는 것도 C가 아니죠. B죠. 네, 나에 해당하는 것은 B였다는 것도 알았고요. 자, 우리 C 지역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나온 김에. 자, 아틀라스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알프스 그리고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이 C는 바로 신기습곡 산지인 히말라야 산지였고요. 히말라야 산맥이었고요. 자,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바로 안데스 산맥이었습니다. 신기습곡 산맥인 안데스 산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가축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사실 제가 강의에서 늘 저는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상당히 부끄러운데 이 그림 밈을 우리 단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부끄럽지만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국토를 따라서 이렇게 소 한 마리 그리면 브라질 국토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국가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가장 돼지, 소, 양 합친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C는 소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국은요. 여기 돼지를 한 마리 그릴 건데요. 이렇게 큰 귀를 가진 귀여운 얼굴이 더 커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이렇게 귀여운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응원하면서 웃고 있는 돼지를 한 마리 그리면
중국 국토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얼굴이 큰 돼지가 그려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돼지 사육도수 1위인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돼지, 소, 양 합친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는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양은 어떻게 그릴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양도 그려드릴게요. 양은요, 이렇게 털이 꼬불꼬불한데 양쪽에 이렇게 큰 뿔을 가진, 하지만 엄청 귀엽게 생긴 양 친구를 그려드릴게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돼지, 소, 양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A는 바로 양이었고요. 여기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는 양이 1등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양을 더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제가 밈 알려드렸잖아요.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동물과 힌두교에서 금기시하는 동물 헷갈리면 이렇게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요. 그리고 힌두교는요 소를 금기시한다고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앞으로 절대로 헷갈리지 않겠죠? 그다음 2번, 비는 주로 모직공업의 원료 생산을 위해서 사육된다. 여러분들 돼지털로 만든 코트 본 적 없어요. 양털로 만든 코트 본 적 있어요. 모직공업의 원료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것은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자, C는 신대륙에서 주로 유목 형태로 사육된다. 네, 소는요, 신대륙에서 주로 유목의 형태로 사육이 되나요? 신대륙은 대체로 기업적 방목이 이루어지죠. 방목이 뭐예요?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거, 자유롭게 키우는 거고요. 유목은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을 데리고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쵸? 이 유목은 주로 구대륙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4번, A는 B보다 세계의 육류 생산량이 많다. 자, 이건 제가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 등장하는 빈도로 따져보면 된다고요. 누가 제일 자주 나와요? 돼지고기, 제육볶음, 그리고 보쌈, 그리고 또 뭐로 나와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죠? 불고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 육류 생산량이 많은 건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돼지, 소, 양 순서예요.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5번, C는 A보다 세계 사육 두수가 많다. 이것은 쓰임새 순서로 접근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돼지 대부분 식량으로, 육류로 소비가 됩니다. 양은요, 고기로도 쓰이지만 아까 봤죠? 모직공업의 원료로도 활용이 돼요. 하지만 이 귀여운 돼지와 양에게 쟁기 끌게 하고 농기구 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는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축으로 많이 키워졌던 소가 가장 사육두수가 많아요. 항상 쓰임새를 생각하면 됩니다. 5번이 맞는 설명이었고, 1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는 각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CD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어떤 것부터 빨리 체크할까요? 여기 프랑스를 제일 먼저 외운 이유가 있겠죠. 이걸 보아라 하고 여기 프랑스를 맨 위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에서 아주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D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프랑스는요, 원자력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얼마나 잘 관리했으면 그곳을 관광지화 시켰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자원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이 정도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C.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네요. 이 C는 바로 석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인데요. 늘 많이 나와요. 이란과 러시아는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헷갈려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제가 밈을 만들어 드렸죠. 왜 천연가스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석유를 상용화했을 때 이미 천연가스의 존재도 알았는데 상용화하지 못했냐면, 폭발 위험 때문에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더 나중에 상용화됐거든요. 이런 천연가스는 위험해. 네, 이란 천연가스 기억하는 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에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B는 바로 천연가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A는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석유였습니다. 자, 1번. A는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이것은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B는 대부분 수송용으로 이용된다. 자, 이것은 석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주변에 요즘에 천연가스 버스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는 자동차, 아직까지 석유로 다니는 자동차가 제일 많잖아요. 주로 대부분 수송용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석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3번. D는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D는 원자력이었고요.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은 이네들 중에 누구예요? 석유랑 천연가스예요. 그 다음 4번. B는 C보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용화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많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5번. C는 A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번 생각해보자. 석유는 수송용으로 쓰이고요. 우리 주변에 다니는 자동차 대부분 석유로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의 70%는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입니다. 그러면 석유가 더 많겠죠. 석유가 더 쓰임새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5번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사회경제 문화 등 각 부분에서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K-팝, K-뷰티, K-푸드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세계화로 인해서 국경의 의미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 때 외국에도 동시에 쫙 출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요. 국경의 의미와 역할이 강화되기는커녕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적인 분업, 공간적인 분업이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다른 곳과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죠. 지역화. 그 뒤에 바로 이것이 지역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역화 전략의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역 브랜드화 이러한 사례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3번 볼게요. 지리적 표시제는 자국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게 진짜 신기하죠? 제가 올해 수능 특강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지리적 표시제는 자국 내에서만 법적 보호 받는 거 아니라고요. 외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 키운 포도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만들고 거기에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팔았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연합에서 샴페인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이제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난 포도로 우리 기술로 만든 발포성 와인에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제 발포성 와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샴페인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는 늘 그렇게 탄산이 탁 터지는 그 와인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프랑스의 지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의 자연환경 때문에 우수한 상품이 만들어졌다면 이 지역명을 상품명 앞에 독보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지리적 표시제잖아요.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녹차를 키운 다음에 보성 녹차라고 팔거나 다른 나라에서 소를 키운 다음에 횡성 한우라고 파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장소 마케팅은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약화시킨다? 아니죠. 우리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데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오히려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 지역 브랜드는 지역성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한국지리 수능 특강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항상 오프닝 때 우리나라 이제 지역지리 여행을 하듯이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스코트나 도시 브랜드나 도시 슬로건이나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마다 다 바뀌더라고요.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나 도시의 슬로건이나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지역성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 브랜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옳은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16번 볼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노년층, 유소년층 인구 비율 중 하나이며 A, B, C는 각각 나이지리아, 멕시코, 에스파냐 중 하나임. 자, 이 문제가요. 만약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이었다면 여기 가나 두 개의 자료를 주고서 노년층, 유소년층 둘 짝짓기 하는 게 아니라 가나 두 개를 주고서 노년층, 유소년층, 청장년층 중 하나임. 이렇게 두 개와 세 개를 짝짓기 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7에서 14% 사이이면 고령화 사회고요. 그리고 14에서 20% 사이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노년 인구 비율이 20%라는 건 엄청나게 상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C국가의 경우에 아직 우리 이게 노년층인지 유소년층인지 모르지만 C국가의 경우에 20% 정도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A, B, C 중에 제일 높은 나라가 C인데도 20%예요. 노년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의 경우에는요. A는 무려 40몇 프로 되고요. B국가의 경우에는요. 지금 2020년에 20몇 프로 되고요. C국가의 경우에는요. 10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이 40% 이상인 나라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체로 50% 이상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청장년층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몇 프로에서 40몇 프로까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다. 그러면 유소년층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나라의 경우에 20%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면 노년층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유소년층이었고요. 자, 세 나라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계속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바로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중에서 모든 시기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C는 바로 에스파냐가 되겠고요. 자, 1960년대에는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2020년에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 확 낮아지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요. 이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개발,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의료 수준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아지고 노년층 인구 비율 높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는 바로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 1번인 거 이미 나왔어요. 이것만 분간했으면 정답은 찾을 수 있었지만 또 우리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더 보도록 합시다. 1960년에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로 노년층 나눈 것에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1960년에 A와 C의 노령화 지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A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거의 45%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요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C의 경우에는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한 20 몇 프로, 27%, 8% 정도 됐고요. 그리고 1960년대 노년층 인구 비율은 약 7%, 8%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유소년층 인구 비율 더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낮으니까 노령화 지수는 더 낮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3번 2020년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인구에서 사람은 유소년이거나 청장년이거나 노년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청장년층입니다. 그러면 세 나이 계층의 비율을 다 더하면 100%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 알려줬으니까 둘 더한 다음에 100에서 빼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 구할 수 있죠. 자,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2020년에 A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약 4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약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한 40 몇 프로, 50 몇 프로 되겠죠? 그 다음 B는요. 2020년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한 7, 8% 정도 됩니다. 그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B가 더 높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4번 1인당 국내 총생산은 B가 C보다 많다. 자, 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 아무래도 경제 발달 수준이 더 높은 곳이겠죠. 그 다음 기대 수명은 어디가 가장 길까요? 가장 경제 수준이 높은 에스파냐가 가장 길겠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자, 다음 자료의 가 지역을 지도에 A, B, C, D, E 중에서 고른 것은 록밴드의 노래, 이 노래는 1972년 이곳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교를 믿는 이곳의 주민들이 개신교 국가인 영국과 갈등을 빚으며 독립을 주장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분쟁이 종결되었으나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다. 분리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던 이곳은 바로 A, 북아일랜드 지역이 되겠습니다. A, 북아일랜드였고요. B는 스코틀랜드였고요. 그리고 C 지역은 남부 지역과의 언어 차이 그리고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랑드르. 그 다음에 D 지역은요. 여기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파다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는요. 에스파냐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주류 사회와 민족의 정체성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요. 그래서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있었던 지역이죠. 카탈루냐. 그래서 주민투표도 했는데 에스파냐 법원이 그것을 불법 투표로 규정을 하면서 갈등이 또 커졌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분리독립 운동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늘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후와 관련한 10점 풀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로 열쇠 기후 요인의 하나이며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래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닷물의 흐름이니까 해류. 그 다음 열대지방에서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전통 가옥 고상가옥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찾아도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미. 자,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남북으로 나눈 척도이고 이에 따라 태양 고도각이 달라진다. 이것은 위도라고 써 있었고요. 그 다음 오랫동안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부족한 현상은 가뭄입니다. 자, 여기 해, 발, 고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후와 관련한 10점 풀이였으니까요. 그러면 가에 대한 정의를 찾아주면 돼요. 가에 대한 설명을. 산지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쪽에 사면은 바람바지. 그 다음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열대기후는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은 기후는 열대우림 기후죠. 열대우림 기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이동식 가옥으로 나무, 가죽, 천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이것은 게르 혹은 유르트라고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고요. 그 다음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이것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것은 해발고도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계절에 따라 풍향이 바뀌는 바람은 계절풍이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제가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총평 안 보고 왔다면 총평 꼭 보고 오세요. 그거 총평 보면 세계지리 공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좀 감을 잡을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최근 이 기출문제의 패턴이요. 아주 손도 못 대는 어려운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 개념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기본 개념 차분하게 공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카슈미르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교 신자이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이 나라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할 때 힌두교 신자인 이 지역의 지도자가 카슈미르 지역에 가 편입을 선언하고 이에 주민들이 저항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사실 파키스탄 나왔을 때 정리했었는데요. 파키스탄의 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됐고 그 갈등의 원인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사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 신자였는데 이곳에 힌두교 신자였던 지도자가 인도에 편입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갈등의 원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나의 시날리즈족은 주로 불교를 믿는 데 반해 가로부터 편입해온 타밀족은 주로 힌두교를 믿음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민족 간의 갈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어디일까요? 여기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나는 스리랑카였고요. 가는 여기 인도였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다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종교의 차이로 다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다는 바로 미얀마였고요. 미얀마는 불교의 비율이 높은 국가였습니다. 스리랑카도 불교의 비율이 높은 국가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날리즈족은 주로 불교를 믿는다.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도, 그리고 스리랑카,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지우고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기억, 가는 2024년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됐다는 것은 이제 국제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통계 자료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인도의 인구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니은, 스리랑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다. 이거 우리가 지역 구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자, 동남아시아는 말 그대로 아시아의 동남쪽에 있고요. 이쪽은 남부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나는 다보다 차의 수출량이 많다. 자, 스리랑카 하면 굉장히 차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실 이 섬의 이름이 원래 실론 섬이었고요. 이 섬의 이름을 딴 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한 이후에 국가 이름도 스리랑카라고 바꿨고요. 자, 근데 이곳이 사실은 차가 유명했기 때문에 차 플랜테이션을 위해서 차 농장을 많이 만들면서 이 타밀족들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에요. 스리랑카는 미얀마보다 차 수출량이 많다. 그 다음 리을, 다는 가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자,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 지도는 아직은 3월학평이라 이 문제는 지도를 줬어요. 자, 여기 미얀마고 인도고요. 인도가 더 면적이 넓네요. 이렇게 지도 보면서 그냥 눈길 가는 대로 어떤 나라랑 누가 더 면적이 큰지, 누구랑 맞대고 있는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주 체크하면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가 서남아시아 지역 곳곳의 분쟁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서남아시아 지역에는요 주요 산유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분쟁이나 정세가 불안정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11년 북아프리카 아랍의 봄과 함께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 구도로 장기화되고 있다. 시아파는 이슬람교의 종파이다. 맞는 설명인데요. 자, 이 시아파, 수니파 항상 헷갈리죠. 누가 다수파인지. 자, 시아파는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토성이 있다라고 하는 종파고요. 수니파는 니도 나도 합의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았다면 누구나 정통성이 있어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전 세계 이슬람교에서는 다수파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지역적으로 시아파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주로 시아파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했는데 그 근본 원인은 크리스트교와 유대교의 갈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크리스트교와 유대교의 갈등이 아니라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식민 지배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영국이 이제 두 민족에게 모두 다 우리 전쟁을 도와주면 여기에 너희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사실 처음부터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제 높은 장벽 안에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4번, 이집트는 가자 지구 쪽 국경을 통제하였다. 이것은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슬프지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홍해를 지나는 화물선을 공격해서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운 비용이 상승하였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는 배들이 유로를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이 막혔다면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시간도 늘어나고 연료도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래서 해운 비용이 상승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었고요. 이 20번 문제가 마지막에 배치가 돼서 참 마음이 무겁게 마무리를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지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가 더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런 세상은 더 앞으로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 긴 하루를 보낸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보는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